그날 딸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나가세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경찰에 전화해서 정신 나간 노인이 멋대로 들어왔다고 신고해버릴 테니까. 그 말이 내 귓가에 박히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마치 먼 나라의 언어처럼, 혹은 잘못 들은 소음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평창동의 오래된 한옥마당, 남편의 숨결이 깃든 감나무 아래 서 있었다. 4월의 햇살은 눈부시게 따사로웠지만 내 심장은 시베리아의 동토처럼 꽁꽁 얼어붙고 있었다. 내 이름은 오서연, 72해를 살아온 늙은이다. 그 끔찍한 말이 있기 사흘 전, 집에는 잔치가 열렸다. 유라, 내 하나뿐인 딸이자. 성공한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아이는 하우스워밍 파티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었다.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나를 돌본다는 명목으로 유라 부부가 이 집으로 들어온 지 1년. 아이는 자신의 취향대로 쓴 집을 완전히 뜯어 고쳤다. 남편과 나의 손때가 묻은 툇마루는 차가운 대리석으로 바뀌었고, 정겨운 격자문의 창살은 통유리로 대체되었다. 집은 잡지에나 나올 법한 세련되고 현대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지만 나는 그 속에서 길 잃은 유령처럼 겉돌았다. 그날도 나는 내 자리인 부엌에 있었다. 밖에서는 경쾌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부엌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서늘했다. 나는 이른 봄에 직접 담근 매실 원액에 차가운 물을 섞어 정성껏 찻잔에 따랐다. 오칠한 작은 소반 위에 찻잔들을 올리고 21번 고른 뒤 거실로 나갔다. 거실은 낯선 사람들로 가득했다. 하나같이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그들은 내 딸 유라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유라는 그 중심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남편인 강서방, 강민주는 아내의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들의 이야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존재감이 희미했다. 매실차 좀 드세요. 내 작은 목소리는 소음에 묻혀버리는 듯했다. 몇몇 사람이 나를 돌아보았고 그중 한 중년 여성이 우아하게 찻잔을 집어들었다. 어머, 향이 정말 좋네요. 직접 담그신 건가요? 그녀의 순수한 감탄에 나는 잠시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는 것을 느꼈다. 네, 봄마다 조금씩 담급니다. 내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려던 순간 유라의 목소리가 대화를 가로챘다. 아, 저희 어머니 취미세요. 노인분들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으시니 저렇게 부엌에 계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거실의 모든 소음을 단번에 잠재울 만큼 날카로웠다. 유라는 웃고 있었다. 악에 없는, 그저 사실을 말한다는 듯한 무심한 미소였다. 하지만 그 미소는 내 뺨을 후려치는 손바닥보다 더 아팠다.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는 노인. 나는 그 말의 무게에 짓눌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나를 칭찬했던 중년 여성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고 다른 사람들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아무도 유라의 말을 바로잡지 않았다. 아무도 상처받았을 나를 위로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쟁반을 든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찻잔이 잔잔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조용히 몸을 돌려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등 뒤로 다시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이어졌지만 그 소리는 이제 나에게 닿지 않았다. 부엌의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만이 내 곁을 지킬 뿐이었다. 남은 찻잔들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창밖의 감나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 나무는 남편이 유라가 태어난 해에 심은 것이었다. 우리의 기쁨이자 역사였고 남편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집에는 정막만이 남았다. 유라와 강서방은 피곤하다며 2층으로 올라갔고 나는 홀로 남아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았다. 비싼 와인잔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의 시큼한 냄새가 뒤섞여 헛구역질이 났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이 화려한 무대를 유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무급 가정부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낡은 사진첩을 꺼내 남편과 젊은 시절의 나, 그리고 아기였던 유라의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에서 유라는 아빠가 따준 빨간 홍시를 손에 쥐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저렇게 해맑던 아이가 어쩌다 저렇게 변해버렸을까? 성공과 돈이 아이의 마음에서 무엇을 앗아간 것일까? 그리고 사흘 뒤 사건이 터졌다. 그날 아침 나는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다. 봄 기운을 받아 돋아난 연두빛 새순들이 사랑스러웠다. 그때 유라와 강서방이 설계도면으로 보이는 커다란 종이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그들은 감나무 주변을 서성이며 줄자로 길이를 재고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의논했다. 불길한 예감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이냐? 내 물음에 유라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아, 어머니, 조경 계획 때문에요. 이 나무가 너무 컸고 집의 채광을 다 가리잖아요. 디자인적으로도 안 맞고요. 디자인. 나는 그 단어가 칼날처럼 느껴졌다. 이 나무는 네 아버지가 심은 게다.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사실 거예요. 여긴 평창동이에요. 이 땅이 얼마짜린 줄 아세요? 낡은 감나무 한 그루가 우리 미래에 도움이 되진 않아요. 유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마치 투자 설명회에서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사람 같았다. 옆에 있던 강서방은 내 눈을 피하며 딴청을 부릴 뿐이었다. 이 나무가 우리 미래고 우리의 과거다. 절대 안 된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나무는 베어낼 수 없어.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었다. 이것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자 남편에 대한 약속이었다. 내 완강한 태도에 유라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곱게 화장한 얼굴에 짜증과 경멸이 뒤섞여 흉하게 번졌다. 아이는 한 걸음 내게 다가섰다. 그 눈빛은 내가 알던 딸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목표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보는 냉혹한 사업가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이 터져 나왔다. 나가세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경찰에 전화해서 정신 나간 노인이 멋대로 들어왔다고 신고해버릴 테니까. 딸은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정신 나간 노인이라고 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만 들리는 듯 했다. 유라는 분을 이기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강서방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아내의 뒤를 따라 사라졌다. 마당에는 나와 늙은 감나무만이 남았다.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내 세상은 이미 무너져 내렸다. 정신 나간 노인, 침입자. 나는 내 평생을 바쳐 일군 집에서 내 딸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감나무의 거친 표피에 손을 얹었다. 남편의 따뜻하고 투박했던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다. 눈물이 흐를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와 서글픈 결심이 얼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그래, 나가라면 나가주마. 하지만 그냥은 아니지. 절대 그냥은 아닐 것이다. 내 손바닥 아래 감나무의 거친 껍질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수십 년의 세월이 새겨놓은 깊은 주름들이었다. 그것은 남편. 박진우의 손에 박인 굳은 살과도 같았다. 묵묵하고 따뜻하고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었던 그 사람의 천이 나무를 통해 전해져 오는 듯했다. 그 순간 딸이 내뱉은 잔인한 말들은 먼지처럼 흩어지고 나는 아득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우리가 평창동 이 언덕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지금처럼 숨 막히게 솟아오르기 전이었다. 나와 남편은 갓 30을 넘긴 젊은 부부였다. 나는 동대문 시장의 작은 포목점에서 일했고 남편은 무역회사의 성실한 셀러리맨이었다. 월급날이면 우리는 돈을 반으로 쪼갰다. 반은 생활비로, 나머지 반은 우리 집이라는 이름의 낡은 통장으로. 파리의 연인들처럼 낭만적인 데이트는 없었지만 퇴근 후 청계천을 나란히 걸으며 미래를 그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서연아, 나중에 우리도 마당 있는 집에 살자. 당신 좋아하는 꽃도 심고 작은 텃밭도 만들고. 남편은 입버릇처럼 말했다. 서울에서 내 땅을 갖고 내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허황된 꿈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달아빠진 구두를 몇 번이나 굽을 갈아 신었고 명절에도 새 옷 한 벌 사 입는 법이 없었다. 그렇게 10년을 꼬박 모으고 은행에서 집담보대출이라는 것을 처음 받아 우리가 마침내 손에 쥔 것이 바로 이 땅이었다. 집을 짓는 내내 남편은 퇴근 후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현장으로 달려왔다.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집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궁전이었다. 남편은 석가래 하나, 기와장 하나를 제 손으로 올리며 아이처럼 기뻐했다. 이 기둥은 우리 가족을 평생 지켜줄 거야. 이 창으로는 햇살이 가득 들어와서 당신 마음을 늘 따뜻하게 해줄 거고 그의 투박한 손이 집의 뼈대를 만들었고 나의 바느질 솜씨가 집의 살을 채웠다. 밤새워 재봉틀을 돌려 만든 커튼을 처음 창에 걸던 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딸 유라가 태어났다.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던 날 남편은 어디선가 가느다란 감나무 묘목 한 그루를 구해왔다. 그는 마당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에 구덩이를 파고 마치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묘목을 심었다. 이 나무는 우리 유라랑 같이 클 거야. 해마다 쑥쑥 자라서 우리 딸이 시집 갈 때쯤엔 이 나무에서 딴 홍시를 한가득 싸줄 수 있겠지. 남편의 말처럼 감나무는 유라와 함께 자랐다. 유라가 처음 걸음마를 떼며 엉덩방가를 찧은 곳도 친구들과 소꿉장난을 하며 깔깔대던 곳도 바로 저 감나무 아래였다. 봄이면 연두빛 새순이 돋아났고 여름이면 무성한 잎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가을이면 주홍빛 감들이 보석처럼 주렁주렁 열렸다.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남편이 아슬아슬하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잘 익은 감을 따던 모습을 유라는 나무 아래서 두 팔을 벌리고 아빠, 나도 하고 소리치곤 했다. 그러면 남편은 가장 예쁘고 잘 익은 놈으로 골라 딸의 손에 쥐어주었다. 나는 그 감들을 깎아 볕 좋은 툇마루에 널어 곶감을 만들었다. 집 안가득 달콤하고 쫀득한 냄새가 퍼지던 그 시절
우리는 세상의 모든 행복을 가진 듯했다. 시간은 흘렀다. 유라는 어느새 교복을 입고 대학에 가고 낯선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딸의 세상은 점점 넓어졌고 그 세상 속에서 늙은 부모와 낡은 한옥집의 존재는 희미해져 갔다. 그래도 우리는 괜찮았다. 유라가 명절에나 한 번씩 들러 엄마, 아빠, 잘 지내셨어요 하고 얼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다. 가난 말기였다. 그때부터 이 집은 우리 부부의 마지막 성체가 되었다. 나는 남편의 병상을 감나무가 가장 잘 보이는 안방으로 옮겼다. 남편은 말없이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다. 사계절 내내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나무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쩌면 무심한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자라나는 나무에게서 위안을 얻었는지도 모른다. 서연아, 저것 좀 봐. 올해도 감이 참 실하게 열렸네. 당신하고 우리 유라가 먹어야 할 텐데. 그것이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 중 하나였다. 그는 그해 가을, 감이 주홍빛으로 절정에 이르렀을 때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는 남편의 마지막 길을 지키며 창밖의 감들이 하나둘 떨어지는 것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남편의 영혼이 저 붉은 감 하나하나에 깃들어 나를 지켜보는 것만 같았다. 남편이 떠나고 집에는 나와 정막만이 남았다. 거대한 집에 홀로 남겨진 나는 때때로 집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공포에 시달렸다. 그때 미국에서 디자이너로 성공했다는 유라가 한국으로 돌아와 나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모실게요. 평창동 집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아요. 어머니 혼자 두는 거 아빠도 원치 않으실 거예요. 나는 딸의 그 말이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고맙고 반가웠다. 외로움에 지쳐있던 나는 기꺼이 내 삶의 공간을 딸에게 내어주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어머니,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나는 기나긴 상념에서 깨어났다. 현실이었다. 내 손은 여전히 감나무의 거친 껍질을 붙잡고 있었다. 수십 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자. 딸의 말이 다시금 심장을 후벼 팠다. 정신 나간 노인. 아니, 나는 정신 나가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 집의 벽돌 한 장, 마당의 흙 한 줌에 깃든 우리 부부의 피와 땀을, 저 감나무의 나이테 하나하나에 새겨진 내 딸의 웃음소리와 내 남편의 사랑을 유라는 잊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의 산증인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 역사를 지켜야만 한다. 더 이상은 빼앗길 수 없다. 내 딸에게조차도 나는 나무에서 손을 떼고 허리를 꼿꼿이 폈다. 눈물은 말라붙은 지 오래였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도 선명한 무언가가 샘솟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심과는 다른 내 삶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의지였다. 남편이 떠난 후의 시간은 흐릿한 잿빛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았다. 집은 너무 컸고 밤은 너무 길었다. 유라가 제 남편과 함께 이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 나는 가뭄 끝의 단비처럼 그 제안을 방했다. 딸의 온기가 이 거대한 정막을 걷어내 줄 것이라 믿었다. 딸 내외가 내 곁을 지켜준다면 남편도 하늘에서 안심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것은 나의 가장 큰 착각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유라는 어머니, 이제 힘든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며 나를 극진히 챙기는 듯했다. 그리고 곧 어머니의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리모델링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대대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다. 어머니,
옛날 집은 문턱이 높아서 걸려 넘어지기 쉬워요. 전부 없애야 해요. 바닥도 나무는 관리가 힘들고 틈이 벌어져서 위험해요. 전부 대리석으로 깔면 깔끔하고 안전할 거예요. 나는 내 기억이 깃든 공간들이 하나씩 허물어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유라의 말은 언제나 그럴듯했고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명분은 내가 반박할 수 없는 방패가 되었다. 그렇게 집은 내 손때 묻은 과거를 지워내고 유라의 취향으로 가득 찬 낯선 공간으로 변해갔다. 보이지 않는 균열은 부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평생의 습관처럼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려 했다. 하지만 유라는 인상을 찌푸리며 내 손을 막아섰다. 어머니, 제발 이 실크 벽지 한 장에 얼마짜린 줄 아세요? 된장 냄새 배면 안 빠져요. 이제부터 식사는 제가 준비하는 샐러드나 파스타 같은 걸로 해요. 그게 건강에도 더 좋고 집안의 냄새도 안 배고요. 그날 이후 내 부엌에서는 더 이상 구수한 찌개 냄새가 나지 않았다. 대신 정체 모를 허브 향과 올리브 오일 냄새가 났다. 나는 내 집 부엌에서 음식을 할 권리를 빼앗겼다. 다음은 안방에 있던 나의 자개장이었다. 그것은 내가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눈물로 장만해 주신 유일한 혼수였다. 수십 년간 내 옷과 이불을 품어주었던 내 젊은 날의 역사가 담긴 가구였다. 하지만 유라는 그것을 보며 혀를 찼다. 어머니, 이런 건 요즘 누가 써요? 촌스럽고 집안 분위기만 해쳐요. 창고에 넣어둘게요. 나의 반대는 어머니의 공간을 더 넓고 환하게 만들어 드리려는 것이라는 말에 힘없이 묵살되었다. 나의 자개장은 먼지 쌓인 창고로 밀려났고 그 자리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금속과 유리로 된 붙박이장이 들어섰다. 나는 매일 밤 낯선 가구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내 방 안의 이방인이 된 기분을 느껴야 했다. 나의 소소한 일상들도 하나씩 통제당하기 시작했다. 밤늦게 역사 드라마를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지만 유라는 TV 소리가 제 창의적인 작업 흐름을 방해해요라며 불평했다. 툇마루에 내놓은 작은 난초 화분들은 미니멀리즘 콘셉트에 어긋나고 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치워졌다. 나의 세계는 점점 더 좁아져 내 방문 밖을 나서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내 사위 강민주는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그는 아내처럼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유라가 나의 물건을 창고로 치울 때도, 나의 습관을 통제할 때도 그는 그저 신문을 보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무거운 납덩이처럼 나를 짓눌렀다. 그것은 방관이 아니라 암묵적인 동의였다. 때때로 내가 도움을 구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면 그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그와 나 사이에는 투명하지만 단단한 벽이 세워져 있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그날따라 유독 잠이 오지 않아. 찬물이라도 한 잔 마실 생각으로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다. 시간은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거실의 조명은 꺼져 있었지만 부엌 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유라와 강서방이 소파에 앉아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정말 피곤하다. 유라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생각보다 훨씬 힘드네. 저분이 계시는 한 이 집은 온전히 우리 집이 될 수 없을 것 같아.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이 집의 전체적인 미학을 망치고 있어. 나는 숨을 죽였다. 당신은 몰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식사, 약, 기분. 이건 그냥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희생하는 거라고? 정말 지긋지긋한 희생이야. 지긋지긋한 희생.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강서방이 아내를 나무라주기를, 적어도 나를 변호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솜처럼 무기력했다. 그래도 당신 어머니잖아. 유라야, 우리가 뭘 어쩌겠어. 그것이 전부였다. 체념과 방관. 그의 대답은 유라의 잔인한 말을 사실로 인정해주는 것과 다름없었다.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소리 없이 뒷걸음질쳐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쿵, 쿵, 쿵. 심장이 발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목이 타들어갔지만 물을 마시러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며 사랑받는 어머니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어쩔 수 없이 떠맡아야 하는 늙고 낡은 가구, 딸의 화려한 인생에 흠집을 내는 지긋지긋한 희생일 뿐이었다. 남편이 남긴 사랑의 보금자리는 이제 나를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 되어 있었다. 보이지 않던 균열은 어느새 깊고 어두운 심연이 되어 나를 삼키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웠다. 나는 방 안에 틀어박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유라 역시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사는 서로에게 가장 먼 이방인이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유라가 굳은 표정으로 내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잠시 식탁으로 나오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목소리에는 평소에 가시 돋친 짜증 대신 비즈니스를 앞둔 사람의 냉정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누르며 휠체어를 밀고 거실로 나갔다. 남편이 떠난 후 내 낡은 무릎은 자주 말썽을 부려 집안에서도 휠체어에 의지해야 할 때가 많았다. 차가운 대리석 식탁 위에는 커다란 설계 도면이 펼쳐져 있었다. 내 사위 강민준이 안경을 고쳤으며 도면의 가장자리를 꾹 누르고 있었다. 유라는 나를 맞은편 의자에 앉히고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는 전문가처럼 입을 열었다. 어머니께서 저희 계획에 감정적으로 반대하시는 것 같아. 이성적으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라는 도면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것은 명백히 우리 집의 모습이었지만 내가 아는 모습이 아니었다. 정겨운 기와지붕과 툇마루 대신 반듯한 직선과 차가운 유리로 이루어진 3층짜리 건물이 서 있었다. 내가 평생을 갖고 온 마당과 감나무가 있던 자리에는 주차 공간과 테라스 카페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게 뭐냐? 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저희의 미래예요. 어머니. 유라가 말했다. 이 낡은 한옥을 허물고 그 자리에 이 건물을 지을 거예요. 1층은 상가로 임대를 주고 2층과 3층은 저희가 쓸 거고요. 건축은 남편이 직접 맡을 테니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요. 시장 조사는 끝났어요. 완공만 되면 월 임대료 수입만 해도 유라는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 용어들을 쏟아내며 미래의 청사진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다. 용적률, 투자 수익률, 자산 가치 최적화. 그 단어들은 내게 외계어처럼 낯설었다. 내 눈에는 오직 하나. 설계도면 한 구석에 초록색 점으로 표시된 채 제거 대상이라고 적힌 글씨만 보였다. 우리의 감나무였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분노조차 일지 않았다. 심장이 텅 비어버린 동굴처럼 싸늘하게 식어갔다.
내 딸은 단순히 나무 한 그루를 베어내려던 게 아니었다. 내 삶의 뿌리, 내 남편의 영혼, 우리 가족의 역사를 통째로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다. 어머니, 제 말 듣고 계세요. 내 침묵에 유라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딸과 사위를 번갈아 보았다. 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다. 네 아버지의 혼이 담긴 곳이고 네가 자란 곳이야. 너는 네 뿌리를 네 손으로 뽑아버리려는 거냐. 또 그 감상적인 이야기. 유라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어머니는 현대 금융이나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세요. 이건 어머니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요. 언제까지 낡아빠진 추억에 발목 잡혀 사실 거예요. 그 낡아빠진 추억이 내 인생의 전부다.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나는 절대 허락 못한다. 내 완강한 거절에 유라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인내심의 껍질이 벗겨져 나갔다. 그녀는 한숨을 푹 쉬더니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나오실 줄 알고 저도 법적인 검토를 마쳤어요. 유라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목소리는 내가 지난 수십 년간 들어왔던 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어머니는 고령이시고 현재 건강 상태도 완벽하지 않으세요. 제가 유일한 직계비속이자 보호자고요. 만약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자산 관리를 거부하신다면 저는 법원에 어머니를 한정치산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요. 그렇게 되면 제가 어머니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돼요. 한정치산자? 그 단어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다. 내 딸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나를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었다. 단순히 집을 빼앗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이성, 나의 존엄성,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의 설계도면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저 차가운 선들이 내 삶의 무덤처럼 느껴졌다. 유라의 얼굴은 완전히 낯설었다. 내 옆에 앉은 강민준 역시 아내의 잔인한 협박에 어떤 반대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도면의 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내 딸과 사위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낡은 자산을 청산하려는 냉혹한 사업 파트너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집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서연이라는 한 인간으로서 나의 온전한 정신과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나는 결코 질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내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한정치산자. 그 끔찍한 단어가 유령처럼 방 안을 맴돌았다. 내 딸은 나를 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로 낙인 찍어. 내 마지막 남은 세상마저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슬픔과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남았다. 새벽 3시, 집안의 모든 소리가 잠든 시간. 나는 삐걱거리는 휠체어 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며 침대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꺼냈다. 남편과 신혼여행을 갈 때 들었던 우리의 젊은 날이 담긴 가방이었다. 나는 가방 안에 많은 것을 담지 않았다. 갈아입을 속옷과 겉옷은 몇 벌, 작은 세면도구, 그리고 평생을 모아온 돈이 든 낡은 통장, 붓으로 쓴 내 이름이 선명한 인감도장, 서랍 가장 안쪽에 보관해 두었던
남편의 환한 미소가 담긴 흑백 사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비단 보자기에 몇 겹으로 싸둔 이 집의 등기권리증이었다. 소유주 오서연, 붉은 직인과 함께 선명하게 찍힌 내 이름이 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작은 메모지에 몇 자를 적었다. 길게 쓸 필요는 없었다. 나의 집에서 내 발로 나간다. 다시는 찾지 마라. 나는 그 메모지를 차가운 대리석 식탁 위에 놓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절망에 빠뜨렸던 그 잔인한 설계도면 바로 위에 보란 듯이 휠체어를 밀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새벽의 찬 공기가 내 잠옷 속으로 스며들었다. 싸늘했지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상쾌함이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수십 년의 희로애락이 담긴 저 집을 향해 한 번의 미련도 두지 않았다. 이미 저곳은 내 집이 아니었으므로 나는 휴대폰으로 택시를 불렀다. 목적지는 인사동이었다. 화려한 강남의 호텔도 안락한 시설의 레지던스도 아니었다.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낡은 찻집에 앉아 미래를 꿈꾸던 곳, 내 젊음의 추억이 골목마다 배어 있는 그곳으로 가고 싶었다. 택시에서 내리자 익숙한 풍경이 나를 맞았다. 낡았지만 정겨운 가게들과 고즈넉한 골목길. 나는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여관 간판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다. 주인은 졸린 눈을 비비며 나를 맞았지만 묻는 말 없이 방 열쇠를 내주었다. 방은 작고 낡았다. 벽지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고 작은 창문으로는 다른 건물의 벽만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었다. 나는 그 낡은 침대에 몸을 뉘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뜨끈한 국밥으로 허기를 채웠다. 그리고 곧장 종로의 한 낡은 상가 건물로 향했다. 그곳에는 김씨네 복덕방이라는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작은 부동산 사무실이 있었다. 아니, 서연 씨 누님, 이게 얼마만이오? 사무실의 주인인 김영감님이 나를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그는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우리가 이 집을 살 때 발품을 팔아 도와주었던 은인이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와 깊게 펜 주름이 그가 살아온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몸은 좀 어떠시오? 그간 잘 지내셨고. 그의 따뜻한 인사에 나는 그만 참았던 눈물이 터질 뻔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따라 좁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난방이 잘 되지 않아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낡은 소파는 푹신했다. 나는 눈물을 삼키고 밤새 준비했던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털어놓았다. 유라의 계획, 잔인한 설계도면, 그리고 나를 한정치산자로 만들겠다는 협박까지. 내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김 영감님의 표정은 굳어갔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했다. 괘씸한 것들지 애미한테 어떻게 그런. 진우 그놈이 하늘에서 통곡을 하겠다. 그의 분노는 나의 분노였고 그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 편을 만난 기분이었다. 나는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를 꺼내 등기권리증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영감님, 이 집 팔아주세요. 김 영감님은 잠시 말을 잃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누님, 정말이요 평생을 바친 집인데 그래서 팔아야겠어요. 더럽혀지기 전에요.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자리를 옮겨 근처의 오래된 찻집으로 갔다.
쌉싸름한 대추차 향기가 가득한 곳이었다. 우리는 찻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다. 나는 나의 유일한 조건을 말했다. 김 영감님은 내 말을 잠자코 듣더니 이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누님의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꼭 그리해드리지. 걱정 마시오. 그는 가방에서 부동산 매매 중개 계약서를 꺼냈다. 나는 안경을 고쳐 쓰고 계약서의 조항들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내 인감도장을 꺼내 매도인 오서연. 이름 옆에 힘주어 찍었다. 도장의 붉은 인주가 하얀 종이 위에 명징하게 번지는 순간 나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을 팔아버리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내 영혼과 존엄성을 되찾는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기도 했다.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제 방역은 시작되었다. 내가 머무는 인사동의 낡은 여관방에는 작은 창이 하나 있었다. 그 창으로는 맞은편 건물의 회색 벽만이 보였지만 나는 매일 아침 그 창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에 의지해 잠에서 깨어났다. 내 삶이 더 이상 평창동의 그 거대한 집이 아닌 이 작고 소박한 방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내 조용한 방역은 김 영감님의 낡은 사무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내 부탁을 듣고 난 후 마치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섰다. 누님, 걱정 마시오. 이 김서방만 믿으시구려. 그는 요즘 사람들처럼 인터넷에 매물을 올리거나 광고를 하지 않았다. 대신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낡은 전화번호부를 뒤져가며 이곳저곳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통화 내용을 엿듣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가 단순히 집을 팔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 내가 김 영감님에게 내건 유일한 조건은 이것이었다. 돈은 많이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집을 허물지 않고 마당의 감나무를 베지 않을 사람에게 팔아주세요. 그 약속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는 사람이요. 돈보다 기억을, 개발보다 보존을 선택할 사람을 찾아달라는 무모한 부탁이었다. 김 영감님은 내 말을 듣고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어렵겠지만 그게 누님의 뜻이라면 내 한번 찾아보겠소. 몇몇 사람이 집을 보고 갔지만 번번이 조건 앞에서 고개를 저었다. 그들에게 평창동의 낡은 한옥은 그저 개발 예정지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2년이라면 이 집과 나무의 가치를 알아볼 사람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김 영감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목소리가 이례적으로 밝았다. 누님, 찾은 거 같소. 아주 딱 맞는 사람들이 나타났어. 다음 날 나는 약속 장소인 어제 그 찻집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다. 남자는 대학에서 고전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아내는 도자기를 굽는 예술가라고 했다. 그들은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지만 단정하고 교양 있는 태도에서 온화함이 묻어나왔다. 나는 내 가족의 비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지었던 이야기, 감나무 아래서 딸을 키웠던 이야기, 그리고 이 집에 깃든 추억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젊은 부부는 내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값비싼 부동산을 보는 탐욕이 아니라 오래된 이야기에 대한 순수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어르신, 남편인 교수가 말했다.
저희는 오랫동안 진짜 한옥에 사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아파트의 편리함보다는 흙을 밟고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특히 마당의 그 감나무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희가 그 집을 사게 된다면 어르신의 추억까지 소중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아내인 도예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 나무 아래서 흙을 빚고 싶어요. 그곳에서라면 분명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 사람들이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될 운명임을 직감했다. 거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김 영감님이 모든 법적 절차를 빈틈없이 처리했다. 젊은 부부는 나의 조건을 존중하여 기존 가옥의 형태를 유지하고 감나무를 보존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에 흔쾌히 동의했다. 며칠 뒤, 내 낡은 통장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큰 액수의 돈이 찍혔다. 그리고 평창동 집의 등기권 리증은 마침내 그 젊은 부부의 이름으로 넘어갔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여관방에 홀로 앉아 남편의 흑백 사진을 어루만졌다. 여보, 나 잘했지요? 우리의 집, 우리의 나무를 지켰어요. 이제 당신도 편히 쉴 수 있겠지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평생을 바친 집을 내 손으로 팔아버렸다는 슬픔과 그 집의 영혼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것은 내 남편을 향한,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그 시각, 평창동의 그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아마도 유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과 함께 그 잔인한 설계 도면을 펼쳐놓고 미래의 수익을 계산하며 웃고 있었을 것이다. 자신들이 서 있는 땅의 소유주가 이미 바뀌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딸은 폐허 위에 세워질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폐허가 될 것은 딸의 그 오만한 꿈이라는 것을. 조용한 폭탄의 초침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나는 그 후로도 한동안 인사동의 낡은 여관에 머물렀다. 김 영감님이 더 좋은 곳을 알아봐 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사양했다. 나는 이 작고 불편한 방이 마음에 들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고요한 요새 같았다. 나는 종종 창밖의 회색 벽을 보며 평창동 집을 생각했다. 그곳에 남겨진 내 딸, 유라를 생각했다. 그 아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 내가 사라진 것을 알았겠지만 늙은 어미가 잠시 토라져 가출한 것이라 여겼을지도 모른다. 혹은 귀찮은 존재가 사라져 후련해 했을지도. 폭풍은 아주 평범한 어느 날 아침에 찾아왔을 것이다. 나는 그날의 풍경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유라는 아마도 이탈리아산 대리석 식탁에 앉아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태블릿 PC로 업무 보고를 받고 있었을 것이다. 성공한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능력을 만끽하며 하루를 자신만만하게 시작하고 있었겠지. 그때 초인종이 울렸을 것이다. 등기 우편을 배달하러 온 집배원이었다. 유라는 대수롭지 않게 서명을 하고 딱딱한 법원 서류 봉투를 받아 들었을 것이다. 중요한 사업 계약서나 세금 고지서련이 생각했겠지. 여유롭게 봉투를 뜯은 유라의 얼굴이 어떻게 변해갔을까. 처음에는 의아함이었을 것이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명도 통지서, 낯선 법률 용어에 미간을 찌푸렸겠지. 하지만 곧 서류의 빼곡한 글씨들 사이에서 익숙한 이름들을 발견했을 것이다. 매도인 오서연, 매수인 김지훈, 윤수진, 그리고 자신의 집 주소가 선명하게 박혀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사기다. 혹은 잘못 배달된 서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겠지.
하지만 법원의 직인이 찍힌 차가운 공문서는 그녀의 부정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을 것이다. 이 집은 더 이상 당신의 집이 아닙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이 집을 팔았습니다. 당신은 한 달 안에 이 집을 비워야 합니다. 다음 순간 유라의 손에 들린 것은 내 전화번호였을 것이다. 내 낡은 휴대폰은 그날 오후 내내 쉬지 않고 울렸다. 나는 액정에 뜨는 유라라는 이름을 그저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받지 않았다. 전화벨이 끊기고 곧이어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다. 나는 확인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목소리일지 굳이 듣고 싶지 않았다. 상상 속에서 유라는 이성을 잃고 집 안을 서성이고 있었을 것이다. 완벽하게 계산되고 통제되던 그녀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남편에게 달려가 서류를 내밀며 소리쳤을 것이다. 이것 좀 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우리 몰래 집을 팔았어. 아마도 그녀는 남편이 자신과 함께 분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길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강민주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서류를 읽어 내려가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지독한 피로감과 체념이 서려 있었을 것이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잖아. 유라야, 그가 처음으로 아내의 행동에 반기를 들었을 것이다. 내가 뭘 어쨌다고 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당신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집을 빼앗는 게 당신이 말하는 미래였어. 난 더는 못하겠어. 이 미친 짓은 여기서 끝내야 해. 강민주는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를 챙겨 작은 가방을 꾸렸을 것이다. 유라가 절규하며 그를 붙잡았겠지만 그는 뿌리쳤을 것이다. 수십 년간 침묵으로 아내의 이기심을 방관해왔던 남자가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린 순간이었다. 이건 당신과 당신 어머니 사이의 일이야. 난 이제 빠지겠어. 그는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을 것이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유라의 세계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을 것이다. 이제 그 넓고 차가운 집에는 유라 혼자만 남았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대리석 바닥과 실크 벽지, 비싼 디자이너 가구들이 그녀를 비웃듯 둘러싸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사실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손에 든 법원 통지서가 부들부들 떨리고 귓게는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 연결음만이 맴돌았겠지.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돈을 위해 버렸던 어머니, 침묵으로 동조했던 남편, 그리고 이제는 법적으로도 빼앗겨버린 집까지. 그녀는 자신의 꿈의 궁전에서 이제는 한낱 무단 침입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폭풍은 그렇게 그녀의 문 안에서 가장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나는 인사동을 떠나 한강이 내다보이는 마포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평생을 땅을 밟고 살다가 콘크리트 상자 안에 들어오니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나는 곧 이 공간과 사랑에 빠졌다. 집을 판 돈으로 대출 하나 없이 온전히 내 이름으로 얻은 내 인생의 첫 번째 나만의 집이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내가 먹고 싶을 때 된장찌개를 끓였고 밤새도록 역사 드라마를 보았다. 작은 발코니에는 고운분에 심은 하얀 난초 한 그루를 두었다. 남편을 닮은 묵직한 감나무와는 다른 오롯이 나 자신을 닮은 작고 단단한 생명이었다. 매일 아침 난초에 물을 주며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고요했던 내 세상에 첫 파문이 인 것은 이사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저녁 무렵 현관의 인터콤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나치근. 그러나 낯선 얼굴이 비쳤다. 내 딸 유라였다. 완벽하게 관리되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화면 속 유라는 울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인터콤 화면만 내려다보았다. 수화기를 들고 싶은 충동이 잠시 일었지만 나는 가만히 있었다.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에 내 모든 상처가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었다. 나는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유라는 한참을 더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힘없이 발길을 돌렸다. 그 후로 며칠간은 조용했다. 나는 유라가 포기한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보름쯤 지난 어느 밤, 인터콤은 다시 울렸다. 이번에도 유라였다. 모습은 전보다 더 초라해져 있었다. 아이는 카메라를 향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오만하고 당당하던 내 딸이 차가운 아파트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어머니, 제발 갈 곳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민준 씨도 떠났고 집도 친구들도 다 등을 돌렸어요. 하룻밤만이라도 제발요. 엄마. 아이는 처음으로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 수십 년 전 넘어져 무릎이 깨졌을 때 울며 나를 찾던 어린아이처럼 내 심장이 속절없이 흔들렸다. 이것이 모성일까? 자식의 고통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이 지독한 연민.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발코니로 향하는 유리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나를 감쌌다. 나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나를 발견한 유라의 얼굴의 순간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아이는 나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분노도, 승리감도 없었다. 오직 깊고 서늘한 슬픔만이 강물처럼 흘렀다. 나는 내 딸을 사랑했다. 하지만 사랑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으며 어떤 선은 한번 넘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법이다. 나는 아주 작고 그러나 유라에게는 분명히 들릴 목소리로 말했다. 유라야, 내 목소리는 밤 공기 속에서 떨리지 않았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유라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나는 보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몸을 돌려 실내로 들어왔다. 그리고 발코니에 유리문을 닫아갔다. 쾅! 소리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내 과거와 현재를 가르는 투명한 단절이었다. 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려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렸다. 그리고 푹신한 안락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의 다리들이 보석처럼 불을 밝히고 있었고 자동차의 불빛들이 붉고 흰 강물이 되어 도시의 혈관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내 옆에는 고요히 숨 쉬는 난초가 있었고 손에 내는 따뜻한 찻잔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한 존중과 평화가 있었다. 남편이 남긴 집은 사라졌지만 나는 비로소 온전한 내 집을 찾은 것이다.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처받은 영혼의 마지막 안식처를 나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는 썼지만
그 끝맛은 희미하게 달았다. 마치 나의 인생처럼